우리나라에는 마약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 혹시 뭐 마약 뉴스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올라온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음주는 아닌데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면서 사고를 냈다. 혹시 무슨 약물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기사로 좀 봤는데 대마나 프로포폴을 이제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뭐 그게 약간 호흡곤란 이런 것 때문에 사망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대검찰청에서 매년 마약 백서를 내고 있거든요. 마약류 사범 숫자를 보면은 지난 10년간 마약류 사범이 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 마약류 사범이 10,000명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10,000명 넘은 지는 한참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마약은 메스암페타민이에요. 마약 백서를 보면 이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라고 부르죠. 메스암페타민은 진정제가 아니라 각성제예요. 힘을 내게 해요. 각성시키고 흥분시키고 좀 심하면 환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60대 노인을 도로 경계석에 머리를 때려가지고 숨지게 한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다들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사용 못한다고 안 하나요? 그죠? 국내 마약류 사용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하수 처리장을 봤어요. 하수 처리장에는 모든 약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변을 통해서든 그다음 버리는 약을 통해서든 해수를 검사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27개 좀 대형 하수 처리장을 검사를 했더니만 27군데 전부 다 검출이 됐어요. 필로폰. 다 나와요?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에 은밀하게 퍼져 있다라고 봐야죠. 세상에. 마약은 사실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유통되다 보니까 유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기상천외한 극단적인 방법들이 쓰이는데 마약을 먹어서 위로 넣거나 장에 숨겨서 전달하는 그런 네? 보디패커예요. 보디, 몸이죠, 그죠? 패커는 팩이죠. 몸에 넣어서 옮기는 사례입니다. 동그랗게 해야 돼. 네, 동그랗게 다 마약이에요. 장 안에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장 안에도 있고 각종 우리 몸에 다 그냥 뭐 숨길 수 있는 곳에 다 숨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그전까지 남의 나라의 이야기였거든요.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가다가 잡힌 사례들은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22년 9월에도 한국인도 잡혀요. 공항에서 검거가 됐더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 사람 자택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마약이 터져가지고 그때 위에서 엑스터시 봉지가 몇 개가 터지냐면 79개가 터져요. 79개가. 급성 마약 중독으로 죽은 채로 발견되죠. 심지어 이 사람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모발에서 마약이 안 나와요. 아, 그럼 본인이 했던 거 아니고? 예,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판매 목적으로 유통시키려고 가져온 거예요. 참 답이 없죠, 그죠? 사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다, 그리고 위험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마약을 접할 일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마약이 너무 많아졌어요. 생각나는 마약들 꽤 많이 있잖아요. 프로포폴부터 해가지고 파야도 있고 헤로인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정작 이런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이제 교육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잘못된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위험한 대상이 됐죠. 자, 2006년 사건인데요. 76세의 스님이 병원에 호흡곤란으로 실려옵니다.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와요. 이제 뇌 CT 촬영도 해보고 병원에서 온갖 증상을 다 확인해봤는데 뭐 혈압이라든지 이거 다 정상이에요. 근데 호흡만 떨어져 있어요. 아니 왜 이러지? 라고 하다 일단 인공호흡을 시키죠. 시간 지나니까 이 스님이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등에 어떤 파스, 공식 용어는 패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진통제 패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자, 또 하나의 사건. 53세 여자 환자가 저산소증을 보여가지고 병원에 실려와요. 거의 사망 상태였어요. 근데 어쨌든 살려냈어요. 살려내가지고 경위를 알아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한테 좋은 패치를, 파스를 10장을 줬다는 거예요. 또 그 배치네? 네. 패치네. 자, 이 두 환자가 공통적으로 썼던 패치가 무엇일까요? 뭘까 대체?
자, 그 정체를 공개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좀 봤으면 합니다. 잠깐만 뭐야? 영화예요? 잠깐 이건 좀비 영화 같은데? 아, 영화 같다 진짜. 근데 낮술하면은 저 정도 근데 술에 취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이 거리는 좀비랜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입니다. 미국이군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그 마약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끔찍해. 경찰도 단속을 못 한다고 해요. 왜요?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속이라든지 어떤 재활 같은 게 거의 불가능할 상태에 이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마약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 바로 좀비 마약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펜타닐이에요. 펜타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 병원 스님, 76세 스님, 53세 여자 환자들 전부 다 펜타닐 패치를 붙여서 그렇게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 스님이 어떻게 이 패치를 붙였는가를 봤더니만 그런 거예요.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어깨 쪽에.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지인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 지인이 제가 쓰는 파스가 진짜 좋다. 이거 한번 써보라라고 권해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권해줬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파스니까 한 2장 정도 붙인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네, 펜타닐 파스. 작아요. 딴 말 그거 피부로. 맞습니다. 네, 피부로 바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램 앞에서 있는 게 엄청 작은 마이크로그램이요. 마이크로그램. 굉장히 적은 양, 마이크로그램을 조절합니다. 이 파스 같은 경우에는 붙이면 14시간 정도 있다 효과가 나타나요. 한번 붙이고 나면은 3일간은 효과가 지속이 되고요. 3일 동안. 3일 동안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 붙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3일간. 뭐 알약 먹을 필요도 없고 주사기 꽂고 있을 필요도 없고 네. 너무 편한 거죠. 하지만 부작용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죠. 펜타닐은 네. 효과가 몰핀 한 100배 정도 돼요. 100배요? 그럼 부작용도 또 100배. 부작용도 100배예요. 너무 위험하다. 자, 펜타닐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은 일단 뭐 부역질도 나타나고 호흡 억제. 그리고 다른 마약들에 비해서 근육 경직도 심해져요. 근육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비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기분은 잠깐 좋아집니다. 잠깐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내성생돼서 다시 안 좋아져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마비가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아,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치사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타이레놀 1일 권장량이 하루 8알 이상 먹지 말라. 8알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펜타닐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까 모르핀의 100배라 그러셨으니까. 타이레놀이 4,000mg. 네. 100배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0g? 40? 아니야, 근데 그거면은 선생님 문제 안 냈겠죠? 맞아. 100에서 저는 타협 보겠습니다. 100mg 한번 수줍게. 예, 너무 그냥 막 짚으신 것 같아요. 네. 50mg? 펜타닐 치사량이 2mg이에요. 미리그램? 네, 2mg은 재기도 힘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제 아들이 7살이거든요. 아들이 어느 날 잠에서 깼어요, 아침에. 제가 딱 봤을 때 애 눈에 눈곱이 좀 껴있네요. 2mg 정도 되겠다. 그럼 네, 진짜 말 그대로 네, 진짜 눈곱이에요. 저 뭐죠? 잠깐만. 이 정도라고요? 네, 저게 연필심인 거죠? 네. 저 진짜 눈꽃만큼인 것 같은데? 저 후 불면 바로 날라가요. 그러니까 재기도 힘들 정도의 양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도대체 왜 이렇게 마약에 중독이 될까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엔돌핀과 도파민이에요. 이 엔돌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어떤 때 나오냐면은 우리가 좀 힘든 상황 있잖아요. 고통을 이겨내야 될 상황. 이때 고통을 이겨내는 보상 체계로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잊는 것뿐만 아니라 기분도 좀 좋아지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완주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저 30km 정도 달렸어요. 몸은 진짜 힘든데 갈 길은 멀어요. 자, 그때 이제 러너스 하이 구간이라고 보통 러너 하이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그럴 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와서 통증도 있고 약간 기분도 좋아지면서 끝까지 달려나갈 힘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근데 마약 중독자 입장에서는 30km 달릴 필요 없이 패치 하나 붙이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몸도 적응을 하거든요. 갑자기 엔돌핀이 너무 많네. 갑자기 기분이 좋지라고 하면서 몸도 적응해서 조금 신경을 누그러뜨려요.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가 내가 이제 마약을 끊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안 붙여요. 네. 그럼 굉장히 괴롭겠죠. 그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성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복용할수록 더 구역질이라든지 그다음 환청환시 심해지고 나중에는 호흡 중추도 마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는 게 펜타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쾌감이 크다고 해서 중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심리학자들이 제일 치명적인 유혹은 가장 가까운 유혹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접근성 같은 거. 쉽게 구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술, 담배가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나 정말 대단한 것에 중독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접근성 떨어졌기 때문에 유럽 여행을 정말 좋아한다고 해서 유럽 여행 자주 갈 수 없어서 그래서 유럽 여행 중독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마약 구하는 게 피자 시키는 것보다 쉽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냥 버튼 몇 번 누르고 통화 한 번 하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2011년 조사에 따르면은 펜타닐 이외의 모든 약물을 통틀어서 약물 남용으로 혹은 잘못 써가지고 오남용으로 죽는 사람이 연간 미국에서만 한 10만 명 정도 돼요. 10만 명이라면은 우리나라 공주 정도가 인구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년에 작은 도시 하나 사라져요. 매년 사라지는 거예요. 매년? 매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펜타닐 에피데믹이라고 하거든요. 에피데믹은 한 대륙을 초토화시켰을 때 에피데믹이라고 하고 지금 캐나다라든지 미국은 정말 난리예요. 약물 오남용으로 이렇게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3분의 2가 펜타닐이에요. 3분의 2나? 네. 날마다 죽는 사람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170, 180명 그 정도가 돼요. 9.11 사태랑 비교를 하면은 9.11 사태로 죽은 사람 숫자가 3,000명이 안 돼요. 2,977명 그 정도로 추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 달에 2번씩 9.11급 사태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보면은 18세에서 45세까지 미국에 가장 이제 활동이 왕성한 나이대잖아요. 네. 그중에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이에요. 1위? 1위요. 야,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원인은 자살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바로 펜타닐 중독이라는 것이죠. 진짜 심각하네요.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까지 그 미국 내 문제였거든요. 에피데믹이라고 했잖아요. 한 대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이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펜타닐과 관련한 문제들이 예전에는 이제 의학 논문에 나왔어요. 케이스 리포트, 사례 보고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법원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법원에서? 네, 법원 판례. 누군가 이제 불법으로 유통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더 지나니까 이제 언론에서 나오네요. 여러분들 펜타닐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씩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네. 너튜브에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 정도로 사회에 훨씬 더 깊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SNS나 뭐 텔레그램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다크웹도 조금 좀 퍼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좀 어려지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좀 빨리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약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접근하기 쉬워지면은, 즉 공급이 늘어나면은 그게 수요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기 전에 빨리 차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2021년 경남 지역에서 펜타닐을 단체로 불법 처방을 받아서 투약하고 유통하던 고등학생 42명이 무려 42명이 한 번이네.
예, 검거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나이도 어려요. 24명이 18살이고, 그 다음에 12명이 17살, 6명은 16살,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다 관여된 극단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펜타닐 어떻게 처방받았느냐 하면은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 제가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허리가 삐끗했는데 병원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펜타닐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든지 좀 센 마약 진통제 있다던데요. 라든지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제 거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제 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렇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구해가지고 유통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흡입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주면 안 된다는 게 가이드라인이 딱 있거든요. 식약처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제일 먼저 주는 약은 좀 일반 진통제예요.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의 성분이 들어있는 일반 진통제예요. 그거를 먹고도 계속 통증이 심하면은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를 줄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도 좀 약한 거 줘요. 펜타닐로 바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약한 거에도 효과가 좀 없다 싶으면 펜타닐로 갈 수는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때도 저함량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 그죠. 그래도 효과 없다 싶으면 고함량까지 가야 되는데 고함량을 바로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 2년 전쯤에 한 래퍼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펜타닐을 복용을 했다가 패치를 썼다가 중독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펜타닐 쓰지 말라,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래퍼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펜타닐 사용자를 이제 벌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펜타닐 조각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뭐 청소기 안에도 뒤지고 바닥도 뒤지고 막 기어다니면서 뭐 펜타닐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구역질도 많이 나니까 이가 다 사가요. 이가 다 사가지고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래퍼인데. 그리고 뭐 금단 증상도 심합니다. 뭐 온몸이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공황 발작도 찾아오고 이제 위험한 상황을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방송에도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또 마약을 했더라고요. 아, 안타깝죠. 선생님 이게 예. 한 번 손대면 네. 죽을 때까지 멀쩡하게 있었던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한 번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다 중독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한 번 해서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중독이 될지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금단 증상이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안 그렇던데 라고 하면서 더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본인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다 보니까 가능하면 한 번도 하지 말라라고 권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주된 입장이에요. 그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상선 수사를 하거든요. 상선이 뭐냐면 마약을 투약한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마약을 준 상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상선이라고 그러고 그 상선을 기준으로 이 투약자는 하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이 검거가 되면 나 저 사람한테 마약 샀어라고 해서 그 상선을 이제 속칭 또 내린다라고 하거든요. 상선을 이제 내려서 제보를 하면 그 상선에 대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검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MZ세대라는 말처럼 이제 세대 간을 어쩌고 구분하는 말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마약 세계도 올드보이와 영보이가 존재합니다. 그 OB와 YB가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범행 수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검사로서 수사할 때도 그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올드보이 분들은 이제 연령대가 한 40, 50대 분들이죠. 대면 거래를 원하세요. 이게 마약의 은어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손 왼손 거래라고 오른손 왼손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서 오른손에 마약 주고 왼손에 그 돈을 준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손손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컴퓨터 조작이 좀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그 메신저 기능에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손손 거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올드보이들은 그 제보자의 진술에 좀 의존해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투약자들이 이제 검거가 돼서 그 상선에 대해서 제보를 하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전화하거나 뭐 문자로 필로폰이 이제 은어가 술이니까 술 남은 거 혹시 있으세요? 너무 급해서 그런데 그럼 어디로 와? 해서 이제 가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말로서는 이제 증거가 남죠. 저 사람한테 내가 얼마 주고 샀다라는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했다라면 통화 내역이 남아 있을 것이고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하니까 자기 집에서 전화 건네요. 그다음에 상대방 집에서 전화 건 내역이 있다. 그럼 그 진술 믿을 만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진술을 보강한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그러면 영보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20, 30대들은 대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텔레그램으로 주로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그 텔레그램의 특성이 상대가 한 사람이라도 그 대화방을 나가버리면 그 대화방이 이제 다 폭파가 돼버리고 뭐 비밀 대화방을 또 차려서 일정한 1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자료가 삭제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안성이 가능하되니까 구매해서 투약한 사람을 잡아도 그 상선을 모르는 겁니다. 대면을 해서 하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영보이들의 수사는 상선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텔레그램에 올라와 있는 뭐 게시물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어요? 아이스, 완벽하고 놀라운 술. 부에 캔디, 몽키. 이게 실제로 그 마약방 내에서 은어로 이제 메뉴판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의 마트에서 그냥 진열된 상품처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수류탄 2개랑 캔디 하나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별의별 말이 다 있네. 아이스라는 게 이제 필로폰의 은어거든요. 그래서 얼음, 뭐 차가운 술, 필로폰을 뜻하는 거고 대만과 멕시코는 밀수한 필로폰의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표기까지. 원산지 표기까지 할 정도로. 그다음에 0.5G가 이제 0.5g이 35만 원이라는 뜻이고 1g은 55만 원. 이게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G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1G. 아, 1G. 예, 그다음에 반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밑에 저기 쭉 써 있는 것도 다 약의 종류예요? 그렇죠. 구액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합성 대마라고 해서 그 전자담배. 전자 맞습니다. 네. 그 JWH018이라고 해서 그 필로폰보다 더 이제 그 환각 정도가 높은 굉장히 좀 중한 마약. 그다음에 캔디가 도리도리라고 하는 MDMA입니다. 저렇게 각시탈 부스터 이거는 이제 그 성분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합을 하거나 뭐 신상 마약이라고 해서 그 텔레그램 마약 방에서 유통되는 뭐 특별한 마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카텔 메뉴네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로 재직할 때 이 텔레그램 마약방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이 마약류 시세, 그다음에 혹시 신종 마약이 나오진 않은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저 마약방에 이제 저도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오, 잠이 잠입사는 아니지만 그냥 그 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람이 정말로 거의 뭐 5분 단위로 울립니다. 그 정도로 거래가 활성화돼 있고 제가 있었던 방은 거의 뭐 회원이 4,500명 정도의 방도 있었으니까 생각보다 정말 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들의 마약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도 이렇게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인터넷 거래하듯이 주문하고 바로 이제 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그 부모님한테 공부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줘.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오피스텔에 이제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이제 고3 친구 3명이 아지트로 활용을 해서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서 마약류를 판매를 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될 정도로 세상에. 그 결국 3명은 다 이제 구속이 됐죠. 그럴 정도로 이제 학생들까지 마약으로 이제 범죄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청소년들 중에 기사를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 거의 뭐 최연소 뭐 투약자라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12살 정도니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뭐 범죄를 모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지인분이 텔레그램으로 뭔가 이상한 거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사전에 그렇게 막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기사에도 났었는데 한 마약 사건 전담하는 판사님께서 지하철 탔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휴대폰으로 이제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막 주문을 하고 있는 거를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잡힌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마약을 주문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아마 그렇게. SNS 써듯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면 또 누군가를 또 신고하거나 뭐 공익적 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거의 뭐 피라미드식 다단계 회사랑 똑같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총책, 그다음에 인증 딜러, 그다음에 드라퍼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총책은 이제 제일 그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고 인증 딜러라는 사람은 총책으로부터 받은 마약을 팔 수 있게 권한을 득한 사람, 그걸 인증 딜러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전국을 이제 권역화 해가지고 뭐 경상권, 그다음에 뭐 전라권, 충청권, 서울 뭐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눠서 인증 딜러를 이제 배치해 놓는 거죠. 그럼 그 인증 딜러들은 자기가 이제 하나의 그런 방을 운영하면서 마약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 마약을 실제로 붙여놓을 수 있는 그 드라퍼들을 수시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아까 보여드린 마약방에 실제로 들어가면 뭐 월천 보장, 구인 광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그 투약자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좀 깎아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은연중에 이렇게 아, 돈 없으면 이거 드라퍼 한번 해봐라. 그럼 나 마약 공짜로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꼬드겨가지고 드라퍼로 고용해서 힘든 일, 제일 위험한 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노출되는 거니까 그런 일을 시키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그 마약방에다가 이제 텔레그램을 보내면 그 사람한테 이제 좌표를 부립니다.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약을 드라퍼들이 숨겨둘 때 그 도로명 주소 같은 거를 이제 찍고 숨겨놓은 장소를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보내면 그거 사진 보고 찾아가서 그걸 이제 득하고 실제로 그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숨겨놓지도 않았는데 그냥 돈만 받고 왜냐하면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로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반대로 마약 사범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마약 숨겨놓는 그런 위치를 그 텔레그램 방에서 봐가지고 자기가 짐작해서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그 마약 수사관 분들이랑 같이 함정 수사를 해서 최대한 그 드라퍼들한테 대면 거래를 유도를 하죠. 아, 나는 이거 보면서 사고 싶다라고 해서 그 현장에 나온 사람들을 이제 체포해서 뭐 상선을 타고 가는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드라퍼들한테 좌표를 받아서 그 이제 마약류를 수거를 하면 그 이제 비닐팩에 묻어 있는 지문을 추적을 해서 그 이제 마약을 포장한 사람을 체포하는 그런 기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마약 수사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수사 과정?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왜 드라퍼를 잡고 상선까지 이렇게 수사를 딱 파고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상선이 이미 감옥에서 그냥 자기는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 모든 걸 진두지휘하고 있어서 이 사람을 더 이상 벌 줄 수도 없는 상황 막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세간에 화제가 됐던 그 아시아 마약왕 사건이라는 필리핀. 그 이걸 보면 필리핀 교도소 안에서 한국의 그 사람들을 이제 지휘해서 텔레그램 마약방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그러면 그 더 줘야 되지 않나요? 그 형량을? 형량을? 형량을 더 줘야죠. 필리핀에서 처벌받은 걸로 아는데 어마어마한 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마약은 뭘 것 같으세요? 필로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필로폰이 지금 그 단속된 마약류 중에서 거의 뭐 6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필로폰이 중독이 너무 심하고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제 끊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여러 마약 사범들 인터뷰하면서 많이 느꼈죠. 제가 이제 만났던 그 피의자 중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소유예 처분이라 해서 이제 선처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소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다음에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런 전력을 거치다가 교도소를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2년, 3년 이렇게 복역하고 나왔어요. 출소 그 당일에 투약을 화장실에서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아내분이 보니까 알죠. 그러니까 마약을 또 필로폰을 했구나 해서 그 자리에서 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출소된 날 바로 경찰한테 현행범인으로 체포돼서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필로폰에 중독되면 위험하다는 건데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20대 커플이었어요. 20대 초반에.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건데 남자가 이제 그 여자한테 그 우리 캠핑 가가지고 뭐 기분 좋게 하는 약을 자기가 구해왔는데 이게 같이 한번 우리 투약해 볼래? 라고 여자친구를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20대 커플이었어요. 20대 초반에.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건데 남자가 이제 그 여자한테 그 우리 캠핑 가가지고 뭐 기분 좋게 하는 약을 자기가 구해왔는데 이게 같이 한번 우리 투약해 볼래?
하고 여자친구를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뭐 한번 해보자고 호기심에 이렇게 했는데 초심자니까 이제 주사기를 잘 못 놨나 봐요. 그 여자친구분이 뭐 피부가 파랗게 변하면서 호흡 곤란이 찾아와서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갔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이제 범행이 발각돼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호기심에 그렇게 못 모르고 주사를 했다가 정말로 생명에 위독한 순간까지 오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겁도 없다. 네. 진짜. 필로폰이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잖아요. 그 향정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방향성을 띠고 어떤 정신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 그런 뜻인 건데 필로폰이 각성 효과와 동시에 하나에게 몰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약 사범들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이게 속칭 꽂힌다라고 하는데 꽂히는 걸 보면 이제 성관계에 꽂히는 게 대부분이고 근데 의외로 그 남자분들은 이제 게임, 휴대폰 게임을 그냥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거. 뭐 그런, 예.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는 청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필로폰을 투약하고 난 다음에 8시간 동안 밀린 집안일 같은 걸 하는 거죠.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려고.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까 평소에는 하기 싫다가 이렇게 딱 투약을 하고 나면 그 각성 효과로 말끔하게 청소하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그다음에 또 수다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투약을 하고 동성끼리 8시간 동안 이제 수다 떨고 뭐 전화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먹는 거. 먹는 거. 네, 과자 한 봉지 이만한 거를 뭐 다 그렇습니다. 먹었다. 예, 그렇죠. 정말 의도치 않게 비자발적으로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들도 실제 수사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부분들이 뭐 특정 병원에서 이제 다이어트 약 많이 처방 받으시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향정신성 의약품인 뭐 펜터민과 그 펜디메티라진이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약인데 먹으면 이제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배고픔을 좀 있게 하니까 밥을 덜 먹게 되고 이제 살이 빠지게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주부분들이 그 뭐 중고거래 그런 사이트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거를 판다고 올리는 거예요. 그 채소 마켓 거기서. 네, 그 채소마켓 거기에 올려가지고 근데 또 경찰관분들이 거기에서 그 모니터링에서 단속을 또 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을 판매한 걸로 입건이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이 처방받을 땐 괜찮고요. 그렇죠. 의사한테 처방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제 의사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판매를 한 거는 엄청난 범죄고 실제로 법정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역 5년 이하고 벌금도 5천만 원 이하일 정도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태국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 거기서 다 넣어준다면서. 그렇죠. 작년에 이제 태국에서도 대마 이제 재배와 음식에 넣어서 이제 판매하는 게 합법화돼서 정부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 가정 내에서도 이제 대마 재배가 가능하고 맞아. 음식에 넣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마에 들어있는 환각 성분이 그 THC라는 테트라히드로 칸나비놀이라는 그 환각 성분인데 그 성분이 뭐 0.2%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음식에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예전에 그 검찰에 이제 있을 때 태국인 마약 사범들도 이제 수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 태국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많이 취급하는 마약 중에 야바라고 있어요. 야바. 네, 뭐 이게 뭐 미친 약이라고 하던데 번역하면 이제 새빨갛게 생겼어요, 알약처럼. 근데 이제 이건 그 태국에서도 이제 필로폰이 상당히 고가니까 그 필로폰과 그 카페인을 좀 확정해서 필로폰 함량을 낮춰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약이 있는데 그 야바 단속을 하다가 어떤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보니까 대마 막 이파리가 막 한가득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거 대마 흡연하려고 가지고 있던 거 아니냐, 누구한테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 이거 흡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음식에 넣으려고 그 옆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거라고.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거 대마를 왜 음식에다 넣냐라고 제가 엄청 추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음식에 넣었다는 거예요. 뭐 고수도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작년에 뉴스 보고 정말로 이게 대마가 음식에 혹시 사용될 수 있겠구나 태국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무 뭐라고 했던 게 좀 미안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만약에 태국 여행을 갔는데 그분들이 혹시라도 음식에 그럴 수 있어요. 나 대마를 먹지. 넣어서 우리는 모르고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먹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알고도 먹었다라면 그거는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몰랐어요. 모르고 먹었다. 네, 어떻게 그렇죠. 섞어서 그거는 나오니까 뭐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대마를 넣은 음식점에는 이제 표시를 하게끔 돼 있던데 그러면 그 식당에서 그 음식점에 이제 대마 표시가 돼 있는 자료를 입수를 한다면 고의를 또 입증을 할 수는 있겠죠. 우리 형법은 그 속지주의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한국 사람이 다른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마약류를 투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태국에서 알고도 그렇게 먹었다면 대마 이제 섭취로, 흡연으로, 투약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단 한 번을 먹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한 번 투약했다라고 해도 대마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서 최장 한 달까지 이제 검출이 되니까 여행 갔다 왔는데 어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대마 든 음식 먹었어요라고 이제 제보를 해버리면 한 달 안에 이제 소변 채취되면 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좀 무섭다. 잘 모르고 3박 4일 그냥 기분 좋게 놀러 갔다가 네. 한국 오자마자 갑자기 막 잡혀가 버리면 몰랐는데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형량을 좀 완전 세게 높이면 안 되나요? 뭐 형량도 그냥 한 번 투약한 사람도 크게 아주 그 징역 막 10년씩 이렇게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형까지 가잖아요. 마약 투약하면. 네. 이 밀수사범들 중에는 왜 해외에서 이제 형을 복역하고 이제 국내로 이제 강제 추방되는 경우가 역으로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해외 판결문을 받아보면 비슷한 사안이면 우리나라는 한 징역 8년 정도 나오는 사안이라면 거기는 18년, 26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약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게 마약이라는 게 처벌만 한다고 이게 정말로 단약이 될까? 이게 의지만으로 안 되는 사람한테 계속 벌만 준다라고 그렇다고 벌을 안 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재활센터 같은 데는 없나요? 우리는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그 마약류 재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치료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20여 개의 그런 병원에서 무상으로 이제 마약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 치료도 가능한데 다만 이제 실무상 그런 거를 권유해드려서 그 예약 전화를 하면 굉장히 대기 기간이 깁니다. 그 병상이 워낙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관세청에서 이렇게 공급을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수요를 좀 줄이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약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그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보통 이제 수사기관 앞에 이제 플랜카드를 붙여놔서 마약류 특별 자수 기간입니다 해서 자수를 권하는데 그때 자수 안 하더라도 자수의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주변에 좀 안타까운 가족분들이 계시거나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또 단약의 그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마약과의 전쟁이라 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만 쏟아내고 있는데 마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범죄인과 동시에 하나의 질병으로 좀 봐주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내 친구, 내 가족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끔찍한 마약 중독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수사를 좀 생생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한국 사회가 마약의 위험에 상당히 크게 노출이 돼 있다는 생각을 다시 했고 여러분들도 호기심에 마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오늘 강연 내용 다 잊어버리시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